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 12월 11일 날에 이민성에서 갑자기 이민 감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발표를 했을 때 조금 의외이기도 했고 갑작스러운 발표였는데 그 당시에 정부나 여론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어떤 안 좋았냐면 호주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하우싱, 집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집을 못 찾아서 텐트에 산다 이런 내용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민성에서는 지금 넷 마이그레이션, 호주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사람의 숫자가 컨트롤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총 한 4가지 정도의 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가 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 비자, 그리고 점수제 비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근데 감축안을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비자가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넷 마이그레이션을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중안에 들어가 있는 고용주 스폰 비자를 건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축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 내용 안에서는 스트래티지 알린 전략 안에서는 안 좋아진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다. 호주의 베네피트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절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근데 고용수폰 비자가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이 비자를 이제 기존에 그럼 482 비자가 존재하죠. TSS 비자가 존재하는데 그럼 그 비자가 없어지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면 옛날에 457 비자가 없어지지 않았죠. 있지만 새롭게 접수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482 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482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냐면 457 비자에 넣었던 사람은 457 비자 기준으로 계속 심사하고 482 비자 넣은 사람은 482 기준으로 계속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482 TSS 비자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새로 생길 이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482 비자가 접수가 안 되고 또 다르게 생긴 번호인 비자를 접수하게끔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비자를 건드려면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식이 뭐냐면 기존 비자는 그대로 놔두지만 새롭게 접수하는 비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482 비자도 그대로 존재하고 그러면 새롭게 될 고용수권 비자도 존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변경 내용에 보면은 새로운 스킬 인 디맨드 비자를 할 때 이 비자는 이런 그 이민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주권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보장해 준다. 좋은 얘기죠. 근데 지금 482 비자는 영주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482 비자를 갖고 있다 해서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영주권을 위한 186 비자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새롭게 지금 이제 바뀔 2024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엔 7월 이후부터 같은데, 7월 이후부터 신청할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영주권이 거의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그냥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냐? 네, 다른 게 있습니다.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TSS 비자 같은 경우는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주가 스폰 의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482에서는 186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TRT 비자든 다이렉트 엔트리든. 근데 새로 생기는 스킬드 인 디맨드 비자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동의가 없이 그냥 4년 중에 특정 기간, 제 생각 2년에서 3년 사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고용주가 변경돼도 영주권을 넣을 수 있는 정도로 바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의 그냥 영주권이 보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넣는 이 새로운 비자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좋은 거죠. 좋기 때문에 접수하는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스폰 비자를 하는 사람이 유리하냐 아니면 새로운 스킬드 인 디맨드 비자가 더 유리하냐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민 감축
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비자는 좋은 거지만 신청한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또 12월 11일 발표했던 것 중에 학생 비자도 접수를 하기 힘들도록 IELTS 5.5에서 6으로 바뀐다고. 졸업생 비자도 6에서 6.5로 전체적으로 비자 접수하는 기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비자를 어렵게 한다, 감축한다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원 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승인 조건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비자를 여러분이 접수할 때 이게 보면은 법령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At the time of application에서 만족할 조항, at the time of decision 할 때 만족하는 조항이 다릅니다. 사파리 지금 현재 비자는 at the time of application 조항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at the time of decision 할 때 조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크리테리아는 at the time of decision에 만족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영어 점수 없어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비자를 승인할 때 영어 점수가 그때 제출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1년 10개월 정도밖에 경력이 없어. 그래도 넣었는데 그럼 나중에 심사 기간이 2, 3, 4개월 걸렸어. 그때 추가적으로 내가 경력을 더 추가로 증명해도 비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t the time of application과 at the time of decision에 상당한 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성은 그 비자 신청할 때 조건을 조금 강화. 근데 결과적으로 at the time of application을 좀 더 상당히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at the time of decision을 강화시키고 at the time of application을 약화시키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비자가 정말 거절돼서 재심을 가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요. 그게 별로 서로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at the time of application의 조항을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이 비자 같은 경우에 스폰서십 비자 오용을 금지한다는 게 뭐냐면 고용주가 이 스폰서의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비자를 접수하는 사람에게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 고용주가 특히 외곽 지역에 있으면 더 좋아요. 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2024년 12월 11일 발표됐던 이 감축 법안의 감축 전략에서는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제가 여기 따온 거는 뭐냐면 그 고용주수법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보면 전부 다 2024년 레이트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하반기. 예, 동시에 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썼는데 새로운 스킬 인 디맨드 비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스페셜리스트 스킬 파스웨이가 있고 코어 스킬 파스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에센셜 스킬 파스웨이가 있어요. 이 어려운 말이에요, 다. 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저도 상당히 어렵던데 계속 파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비자를 조금 단어를 바꾼 거예요. 단어를 바꾼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얘네들이 강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비던스 베이스란 말을 썼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사파리 비자 같은 경우는 이 에비던스 베이스가 조금 약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좀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접수를 못하겠죠.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 생기는 Skilled in Demand 비자가 뭐냐?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이게 그냥 사파리란 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 세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숏텀 스트림, 그다음에 미드 롱텀 스트림 두 가지인데 지금 이걸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가 바로 스페셜 스킬, 그다음에 코어 스킬, 에센셜 스킬, 이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페셜 스킬은 상당히 좋아요. 이거 일주일 만에 비자 주는 건데 근데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이 스킬 레벨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연봉이 13만 5천 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내 생각에 박사과정 졸업해도 13만 5천 불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로스쿨 나오거나 또는 의사 하거나 그렇게 해도 13만 5천 불 줄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스킬이 자변 스킬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하이 스킬 들고 좋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코어 스킬도 문제입니다. 코어 스킬. 코어 스킬 같은 경우는 하이 스킬 레벨도 들어갑니다. 트레이드 레벨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코어 스킬은 결과적으로 트레이드 레벨이 위주로 신청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TSS 비자와 거의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직업군들을 상시 변화가 가능합니다. 코어 스킬은. 그러면 내가 지금 쇼텀하고 미들 롱텀의 비자 뭐 오큐페이션 있는데 그럼 나는 이게 코어 스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할 때 이게 현재 코어 스킬 디맨드라고 얘기해야지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에센셜 스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로우 스킬 레벨이에요. 이게 만약에 뭐 스페셜 스킬이 아니라 레벨 1 스킬이라면 뭐 코어 스킬은 2, 3 되겠죠. 뭐 에센셜 스킬은 3, 4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에이징 케어 워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마 스킬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로우 스킬 레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역이 특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 에센셜 스킬 같은 경우에는 Area for Future Reform죠. 특정 지역을 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시골 지역에 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거의 코어 스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코어 스킬은 뭐냐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예요. 자, 근데 최근에 자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자, 자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024년 스킬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9월 달에. 자, 근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보시면 뭐인데, 지금 현재 부족 직업군이라고 자기들 생각했을 때 20개 정도,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직업군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향후 이 2024년 7월 이후에 만약에 내 직업군이 여기 있다면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접수할 조건과 그때 요구 조건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더 어려워진다. 아시겠죠? 내가 이 직업군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자격이 된다면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옛날에 사람들이 457 비자 싫어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482 비자가 나오니까 457 비자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지금 482 비자에서 또 다른 비자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 비자가 더 좋아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축 계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 된다.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직업군 안에 없다면 또 그리고 여러분 직업군이 특히 쇼텀 직업군이 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쇼텀 직업군이 있다면 가능하시면 2024년 상반기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2년, 3년 후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직업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민성 어떻게 하냐면 이 직업군들이 어느 일정 수준을 차버리면은 이 직업군이 코어 스킬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빠져버리면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민성에서 새롭게 또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국제 학생 같은 경우 영어 점수 올리죠. 그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 같은 경우도 과가 호주에게 필요한 과 위주로 비자를 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생 비자를 준비하시거나 뭐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신다면은 도대체 나는 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쵸? 네. 이 잡 앤 스킬 여기 보면은 그 직업군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가지고 내 직업이 향후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지 않는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또 뭘 발표했냐면 우리가 많이 가는 학교가 프라이빗 스쿨이죠. 프라이빗 스쿨인데 직업 학교인데 학생들이 아웃컴입니다. 100개 학생들이 많이 가는 100개 학과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한 건데 이 학과들을 공부하고 나서 향후에 취업을 하느냐 뭐 취업을 못하느냐 또는 그 직업군 관련해서 취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직업군의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민성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감축안 중에 학생 비자도 또 어렵게 만들다 했죠. 그리고 그 과정이 호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얘네들 이 리포트 한 내용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 비즈니스 학과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연봉 기준, 그 다음에 이 학과의 취업 기준, 그리고 그 직업군들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학과 중에 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학과와
그다음에 직업과 연관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이 관점은 영주권이 아니고 학생비자 받는 관점이에요. 향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나는 이 직업군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요 직업군 안에 만약에 1, 2년 안에 신청할 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직업군이 여기 안에 있긴 하지만 내가 한 3, 4년 후에 신청할 거다 생각하시면 조금 주의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하다고 했던 직업군들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요. 그러면 금방 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특히 쇼텀 직업군이 있다. 왜냐면 지금 쇼텀 직업군도 영주권 파스웨이가 가능하죠. 2년 후에. 그러니까 쇼텀 직업군이 있으면 가능하시면 2024년 상반기에 신청하세요. 고용주권 비자를.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의 조건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접수 시점에서는 그 조건을 안 보고 승인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실 수만 있다면 고용률 빨리 찾으셔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게 이민성에서 뭘 보냐? 그러면 이걸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반기에 TSS 482 비자 접수 건수가 상당히 늘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민성은 이 접수 건수니까 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비자 심사를 상당히 빨리 합니다. 빨리 하고. 그리고 상당히 기준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떤 직업군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 준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민성은 약간 그런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약에 상반기에 사파리 비자를 넣을 사람, 그리고 하반기 넣을 사람 좀 전략은 달라집니다. 왜냐면 하반기 넣을 사람 우리가 5월달 정도 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전략을 같이 한번 짜면 되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넣는다면 이민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고용된 이민성 직원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상당히 스탠다드하게 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스폰서십도 그렇고요. 그다음 비자 심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지금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지금 현재 4년 안에 3년을 일을 해야지 영주권을 갈 수 있는데, 지금 3년 안에 2년을 하면은 영주권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할 거고 영주권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점 직업군도 영주권 신청이 지금 현재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심사는 강화된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강화되느냐? 네. 제뉴인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뉴인 포지션. 뭐냐면은 호주인을 못 구했다. 그러니까 unable to find Australian worker.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이 이 회사에 필요한가? 그 다음에 고용계약서 내용, 스폰서십이 이전에 문제가 있으면 없냐? 이거 제가 이거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 케이스인데, 실제 케이스. 자, 여기 보세요. 이민상에서 추가 요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직업이 이 고용수권에서 이 제뉴인 포지션 맞아?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뉴인이란 말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설명을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뉴인, 그다음에 풀타임, 그다음에 그 포지션.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뭐라면은 제뉴인이란 말은 괜찮은데 근데 너희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라고 거절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시골 지역의 회사 같은 경우 그래요. 왜 시골 지역에는 오퍼레이션 아워가 짧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직업과 실제 하는 일이 같으냐? 이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 제뉴인이란 말을 어떻게 보냐면, 제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 안에 이 포지션 존재해요. 근데 존재하는데 존재해. 그럼 존재하면은 이게 실제로 우리 그 엔제코 코드에 나와 있는 직업과 같으냐 봅니다. 아니면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셰프로 간다 하면은 이 회사에 셰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셰프로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의 A 셰프와 B 셰프와 C 셰프가 하는 일이 각각 어떻게 다르냐?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겁니다. 자, 비슷합니다. 이게 오큐페이션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는데 셰프 같은 경우에
그 not limited service restaurant. 그러니까 아까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어느 업장에서 스폰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셰프는 어떻게 해요? not limited service restaurant.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not limited service. 리미티드 서비스와 리미티드 서비스하지 않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면 테이크어웨이 샵이면 리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파인 레스토랑이라는데 파인 레스토랑이 아니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 가지 뭐 업장을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스시샵을 했어요. 근데 테이크어웨이 샵이야. 그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뭐 자기 업주가 뭐 된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안 됩니다. 요즘에 이민성 꼼꼼하게 봅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이 여러 가지를 보는데 파인 레스토랑의 특징이 뭐냐면 레저베이션이 가능하냐, 좌석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오퍼레이팅 아워가 얼마냐, 그리고 테이블 서비스를 해주느냐 여러 가지 봅니다. 아시겠죠? 메뉴가 제한적이냐 여러 가지 봐요.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업장이 그래서 만약에 내 업장이 테이크어웨이 샵에 너무 비슷하게 보인다. 약간 세팅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르가네이션 차트 같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뭐 식당이라면 뭐 여기 뭐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홀 매니저가 있고 키친에 뭐 헤드 셰프도 있고 셰프도 있고 뭐 쿡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포토업 키친이 뭐냐면 이게 풀 서비스 레스토랑의 키친의 사이즈나 키친의 퀄리티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 뭐 샌드위치 파는 그런 카페로 보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뉴도 제한적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프로포인트 보겠죠? 그 다음에 제뉴인이란 건 뭐라고 하냐면은 제뉴인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제뉴인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너무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지션이 이 사람이 그 셰프라고 얘기했으면 셰프의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광고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광고 안 때리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스폰서십하고 뭐 비자 접수를 할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급한 케이스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 하셔야 돼요. 광고. 왜냐하면은 provide a statement explaining 뭐 how the nomination come to the identify the most suitable profile. 왜냐면 왜 이 사람이 너희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광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해. 아셨죠? 그리고 인터뷰했고 뭐 왜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인터뷰 안 되고 이래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고가 이렇게 많이 소홀히 하시는데 이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주 사람과 호주 영주권자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으로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제뉴인 포지션이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연봉이 지금 현재 7만 불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7만 불로만 생각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포지션마다 이게 연봉이 달라요. 왜 다르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번 기본 7만 불 이상. 2번 그 회사에 같은 포지션에 호주인이나 호주 영주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은 월급이거나 더 많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8만 불짜리야. 그럼 난 8만 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호주에 내가 있는 만약에 멜번, 시드니, 뭐 브리즈번에 있으면 같은 포지션에도 연봉이 달라요. 동네마다. 그 동네 평균 임금보다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주의할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그러면 이제 영주권을 가려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024년 하반기에는 이제 사파리 비자를 못 넣고 다른 비자를 넣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비자들 같은 경우는 넣었던 분들은 계속 186 비자 존재합니다. 그 중에 특히 TRT 뭐 186 같은 경우를 설명해 드린다면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대충 한 30% 정도가 이 문제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3건 정도가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내가 회사를 바꾼다. 2번 회사가 문을 닫는다. 3번 회사가 팔렸다. 이 경우도 전부 다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예요. 그런데 내가 비자가 짧아. 특히 숏텀 직업군이거든 미들 롱텀 직업군은 비자를 뭐 짧게 받아가지고 2년을 못 채웠다.
아예 그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또 비자를 또 연장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연장할 때 사파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골치 아프죠.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또 만약에 내가 이 경우가 됐을 때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TRT 286을 못 넣는 경우도 있고 넣었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엔트리 ENS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해법이 있는 거예요. 기술 심사를 하셔야지 나중에 다이렉트 엔트리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파리를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기술 심사를 해놓으세요. 기술 심사를 해놔야지 다른 비자가 나중에 옵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Q&A인데 미리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